2021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주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앞으로 결혼하지 않은 채 혼자 사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에 응답자의 97.1%가 그렇다 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결혼 대신 동거를 사람이 늘어날 것, 혼인, 혈연관계가 아니어도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는 항목에도 각각 87%, 82%가 동의했다. 결혼에 대한 인식이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다. 30대 후반인 나의 주변 친구들 중 결혼하지 않은 친구의 비율이 절반 정도 되는 것만 봐도 정말 결혼이 당연한 인생의 관문으로 여겨지는 시대는 끝났다는 것이 피부로 느껴진다. 결혼은 하나의 선택지가 됐는데 왜 이혼은 결혼과 동등한 선택지로 나아가지 못하는 걸까?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 결혼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다. 최근에는 이혼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날카로운 시선이 남아있는 게 현실이다. 나에게 상담을 받으러 오는 이들은 대부분 결혼 생활을 하며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는데도 더는 미래가 보이지 않아 이별을 선택한 사람들이다. 노력이라는 게 말이 쉬운 노력이지 정말 듣다 보면 가슴 아픈 경우가 너무나 많다. 배우자를 밀어주느라 자신의 커리어를 모두 희생한 사람, 아이 때문에 배우자의 말도 안 되는 행포를 수십 년간 견뎌온 사람 등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이들이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자 참고 또 참는다. 그러다 임계점에 다다라 이혼을 결심하는 것이다. 이렇게 힘든 과정을 외롭게 쌓아온 이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을 때면 착잡한 기분을 숨기기 힘들다. 결혼에 실패하고 나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인생이 막막해요. 사람들이 제게 문제가 있어서 이혼했다고 생각하겠죠. 너무너무 울컥하고 속상하다. 절대 아니에요.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게 더 슬프다.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하고 소중한 가정을 꾸린 사람과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단순한 이별이라고 할 수 없다. 그것은 자아에 대한 깊은 고뇌와 자책을 뼈저리게 거치는 과정이다. 그런데 왜 이것이 손가락질 받아야 하는 걸까? 나는 드라마를 너무 좋아해서 인기 좋다는 드라마는 다 봐야 성에 차는 편인데 요즘 들어 이혼율 높아진 사회상을 반영해서인지 드라마에 이혼한 인물이 등장하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다. 예전에는 드라마에서의 이혼이 인생에서 한번 크게 넘어지고 실패한 사건으로 그려졌다. 주인공은 이혼 후 고통스러운 삶을 보내다가 좋은 사람을 연인으로 맡게 되고 마침내 새로운 행복을 찾아간다. 이렇게 과거의 관계에서 새로운 관계로 넘어가야 행복을 찾는다고 암시하는 듯한 메시지는 어쩐지 촌스러운 시대가 됐다. 요즘은 이혼 후 더 씩씩하게 혼자서도 행복하게 지내다가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스토리가 대세다. 과거에 비하면 장족의 발전이지만 어쩐지 이 정도로는 아쉽다. 이혼한 사람이 굳이 꿋꿋하게 행복을 찾아가는 스토리 말고 인물이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인생의 과정 중에 아픈 기억이자 큰 메시지를 남긴 경험으로 이혼이 다뤄지는 스토리를 꿈꾼다면 내가 너무 나간 걸까? 아니,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수험생활, 경제적으로 무척 궁핍했던 경험, 사업을 하다 고비를 맞았던 일 등 누구나 인생에는 눈앞이 깜깜해지는 암흑기가 찾아오기 마련이다. 이혼 역시 그런 인생의 중요한 터널 같은 경험이라 생각하면 크게 틀린 것 같지 않다. 또 하나, 극한의 고통 끝에 이별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내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이들의 이야기에 크게 귀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하고 싶다. 남편에게 몇 번 폭행당하고 나서 멍든 얼굴을 둘둘 싸맨 채 나를 찾아왔던 여자 의뢰인이 있었다. 그런데 이 의뢰인과 함께 온 의뢰인의 어머니는 울면서 사정을 설명하는 딸의 등을 찰싹 때리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우리 땐 그 정도는 다 참고 살았어. 아내가 여러 번 바람을 피워서 이혼 소송에 이른 남자 의뢰인도 있었다. 이 의뢰인은 상담을 받으며 떨리는 목소리를 이렇게 하소연했다. 제가 이혼한다니까 사정 다 아는 제 친구나 친누나도 네가 애를 혼자 키울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겁니다. 애가 아직 어려서 엄마 손길이 필요하다고 애 생각은 안 하냐고. 아직도 이런 경우가 있을까 싶지만 있다. 그것도 꽤. 그래서인지 법적 이혼 사유가 충분한데도 이혼 결심을 이미 굳히고도 내 눈치를 살피며 불안해하는 이들이 많다. 이 정도로 헤어져도 되나요?
이혼하기에는 이유가 많이 부족하죠? 이별의 절대적인 기준이 존재할까? 상대에게 폭행당하고 나서도 그 사람이 마음이 여려서 그래요 라며 무조건 덮고 인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들 보기에 특별하지 않은 일상적인 말 한마디가 평생의 트라우마가 됐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 정도면 이별해도 된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인류 보편적인 기준은 어디에도 없다. 타인의 평가에서 자유롭지 못한 우리는 충분히 고통받고 나서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까지도 다른 사람의 시선을 고려한다. 하지만 적어도 내 만남과 내 이별에 있어서만큼은 최종적으로 자기 기준을 우선으로 했으면 한다. 내가 보기에 괜찮다 싶은 사람을 만나고 그 만남이 내 이별의 기준에 도달했을 때 이별하면 된다. 그러려면 내 기준이 나 자신에게도 신뢰를 줄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네가 볼 때 어때? 이 사람이 나를 아직 사랑하는 것 같아? 나 이 정도면 헤어져도 되겠지? 이런 질문을 자꾸 누군가에게 하고 있다면 조언을 구하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는 게 어떨까? 그렇게 자기 기준을 조금씩 세워보는 것이다. 그것이 무척 외로운 작업이라 할지라도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 꼭 그럼 이혼하는 걸 말리지 말라는 거냐? 이혼한 게 자랑이냐? 라고 대뜸 화를 내는 이들이 있다. 결혼하는 게 자랑이 아니듯이 이혼하는 것도 자랑은 아니다. 그냥 결혼도 이혼도 하나의 선택지일 뿐이다.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내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선택에 대해 책임지고 단단하고 묵묵하게 나아가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의 힘으로 과거를 딛고 일어서는 것. 나는 이런 것들이 자랑인 세상이어야 마음 편히 결혼도 하고 이별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견딜 만큼 견뎌보다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선택한 이별. 이런 노력 끝의 이별은 하나의 성취로서 존중받아 마땅하다. 언제부턴가 들불처럼 번진 자존감이라는 단어는 우리 모두를 순식간에 계몽시켰다. 그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존엄이지. 자존감을 키워서 단단해져야지. 이런 생각 안 해본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다 보니 자존감을 기준으로 사람을 분류하기도 하고 나 자신을 평가하기도 하면서 자책감에 빠지는 일까지 생겨났다. 짝사랑을 밥 먹듯이 하는 누군가는 항상 받는 사랑을 하는 듯 보이는 친구를 부러워하며 자신을 질책한다. 왜 난 항상 사랑받지 못할까? 이게 다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걸까? 친구나 연인에게 쓴소리를 들으면 자기 자신을 지키겠다면서 대뜸 관계를 정리해버리는 이들도 있다. 내 자존감이 손상되게 할 순 없지.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이니까. 심한 경우 멋진 싱글로 살아가는 선배를 동경하면서 시작해도 충분한 관계를 일부러 밀어내기도 한다. 저렇게 자존감 높은 사람들은 혼자서도 행복하다고 했어. 나는 지금 상태론 자존감이 낮아서 누굴 만나도 잘 안 될 거야. 대학생 때였던 것 같은데 친구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던 적이 있다. 너는 네가 자존감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나는 섣불리 대답하지 못했다. 자존감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몰랐다. 검색해보니 자존감이란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라는데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 대체 무엇인지 알쏭달쏭했다. 누군가와 식사할 때 항상 먹고 싶은 것이 정해져 있는 우리 언니나 친한 친구와 달리 나는 보통 무엇을 먹고 싶냐는 상대의 질문에 아무거나 너 좋을 대로 라고 대답하는 편이었고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 크게 상처받는 타입이기도 했다. 누군가 내 단점을 지적하면 자기가 뭔데 나를 지적해 라며 화를 내기보다는 아 정말 내가 이런 점은 고쳐야겠구나 하며 쉽게 괴로워하고 자책하기도 했다. 처음 누군가를 만날 땐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점을 어필하기보다 상대가 어떤 스타일의 사람을 좋아할지 나름대로 추측해보고 그에 맞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쓰는 일도 잦았다. 그렇다고 내가 자존감 낮은 사람인가 생각하면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았다. 나는 사람에게 크게 휩쓸리지 않고 혼자 노는 것을 즐기며 관계를 끊어낼 때 단호한 편이고 무리해서 나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외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누가 나한테 소리치거나 안 좋은 말을 하면 쉽게 주눅드는 편이고 일상에서 싫은 소리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내 기준에 상대가 선을 넘었다고 생각하면 평소 안 할 법한 말들이 랩하듯이 튀어나가기도 했다. 이런 걸 보면 강한 사람 같기도 했고 그때부터 자존감에 관심이 생긴 나는 틈나는 대로 관련 책들을 읽어보기 시작했다.
특히나 관계 지향적인 나에게는 자존감이 인간관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말이 예사로 들리지 않았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무석 박사는 자신의 책 자존감에서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라며 자기 스스로를 끊임없이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 가장 공감했던 부분은 열등감을 떨쳐내면 상대를 용서하는 폭이 넓어진다고 한 구절이었다. 그러고 보면 의뢰인들 중에도 자존감 높은 사람일수록 상대에 대한 분노와 미움을 단기간에 내려놓고 마음의 평온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았다. 참 인상 깊은 모습이었다. 한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윤홍균 박사는 자존감 수업에서 자존감을 높이려면 결국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며 무엇이든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아직도 스스로 결정하는 게 어려운 어른이 너무나 많은 걸 보면 자존감을 높인다는 말은 결국 내면의 성숙을 도모한다는 말과 같은 뜻이 아닌가 싶다. 참 희망적인 것은 위의 두 전문가 모두 과거의 경험이나 상처가 삶에 큰 영향을 줄지라도 인간은 스스로 이를 치유할 수 있는 존재라고 강조한다는 점이다. 이외에도 자존감에 대해 다루고 있는 책들을 읽어보면 하나같이 인간은 누구나 내면의 상처와 아픔, 객관적 조건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이를 극복해내는 것도 자기 자신이라고 이야기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직접 작은 선택을 해보고 그것에 대해 책임지고 스스로 결정한 것에 대해 자신감을 느끼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을 더 잘 알고 들여다보려는 노력을 통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자존감은 인간관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존감이 높아지고 나면 타인을 괴롭히거나 타인이 나를 괴롭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전적으로 공감한다. 수천 명의 고통받는 사람들을 만나 그들이 스스로 삶을 개척해 나가는 모습을 줄곧 지켜본 나로서는 자기 치유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확실히 알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자신이 중요한 사안을 직접 결정하고 자신의 단점을 정확히 인정하는 이들은 이별을 하면서도 자신과 타인을 용서하는 능력이 탁월했다. 자연히 이별도 더 빨리 극복했다. 나중에야 깨달았다. 이들은 자존감 높은 사람들이란 것을. 이들의 이별법을 보며 나 스스로를 참 많이 돌아볼 수 있었다. 나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까, 낮은 사람일까 고민하며 20대를 보낸 나는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보고 나 자신과도 좀 더 오래 같이 살아보고 나서야 자존감이 무슨 말인지 조금 알게 됐다. 나는 추구하는 목표나 가치관이 명확한 편이고 관계 지향적이라 상대에게 상처 주는 것을 두려워한다. 또 그때그때 싫은 소리를 해서 오해를 풀고 관계를 발전시키는 건 잘 못하는 대신 상대와의 관계를 잘 가꾸어 나가기 위해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미래가 없다 판단하면 관계를 포기한다.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며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때 큰 행복감을 느끼지만 한편으로는 혼자 있을 때도 너무나 즐거운 사람이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는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너무 좋아서, 사람과 잘 지내고 싶어서, 사람과 잘 지내려다 보니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그로 인해 쉬이 피로감을 느껴 얼른 집에 가서 혼자 있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 나는 이제야 겨우 너는 네가 자존감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라는 질문에 시원하게 대답할 수 있게 됐다. 응, 나 자존감 높은 편이야. 이 대답을 할 수 있게 되기까지 참 긴 시간이 걸렸다. 당연하다.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은 결국 자신을 잘 아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니까. 자신을 잘 알지 못해 그저 상대에게 맞추기만 하는 사람은 자존감 높은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하지만 성향 자체가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수용하길 좋아하고 타인이 행복해하는 것을 볼 때 덩달아 자신도 행복해지는 사람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나의 본성과 학습된 능력들, 가치관, 취향 등을 잘 알고 나 자신과 친해지는 것. 나 자신과 친해진 후에 다른 사람들과 차근차근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 그것이 순서인 셈이다. 남들 눈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는지 신경 쓰기보다 스스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면, 또 그런 자기 모습을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당신의 자존감은
이미 충분하다. 내가 가장 잘 보여야 할 사람은 바로 나이기에. 최윤아 저자의 혼자와 함께 사이란 책이었어요. 결혼과 이별은 그냥 하나의 선택지라는 이야기가 참 좋죠. 그리고 본인이 너무 고통스러운데도 자꾸 변호사나 주변 사람들한테 이 정도로 헤어져도 되나요? 이혼하기에는 이유가 너무 많이 부족하죠? 이렇게 묻는다는 이야기가 너무 슬펐어요. 이미 내가 너무 괴로운데 남들 시선까지 생각해야 하다니. 이 정도면 이별해도 된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인류 보편적인 기준은 어디에도 없다. 이 말 너무 멋있죠? 이별을 고민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렇게 말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꾸 좋고 나쁜 걸 판단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결혼은 좋은 거고 자랑스러운 거고 이혼은 자랑이 아니다. 은근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결혼하는 것도 자랑이 아니고 이혼하는 것도 자랑이 아니고 그냥 하나의 선택지일 뿐이다. 축하하거나 슬퍼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겠죠. 다만 스스로 꼭 해야 하는 선택을 남들의 시선 때문에 내가 아픈데도 꼭 참고 이렇게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면 선택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노력 끝에 이별은 하나의 성취로서 존중받아 마땅하다. 정말 유튜브에 법륜스님 상담소나 일반인들이 사연을 보내서 이렇게 읽어주는 그런 컨텐츠에 가끔 정말 숨이 턱턱 막히는 이야기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정말 본인이 너무 아파서 밥도 못 먹을 지경인데도 바람을 피운 상대가 용서를 하면 정말 열심히 잘하겠다. 원래는 참 다정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계속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택도 못하고 계속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전 그래서 비슷한 도덕관념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게 참 중요하구나. 왜 바람 피고 용서해달라고 하지? 진짜로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용서를 비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참 인간관계는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레이스 앤 프랭키라는 노년의 두 여성이 주인공인 재미있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는데 그 주인공의 전 남편들이 변호사예요. 특히 이혼을 전문으로 하는. 네, 변호사 사무실을 아들이 이제 물려받으려고 하는데 정말 무례하지만 돈이 좀 되는 클라이언트를 상대하는 자리에서 아들이 결국 못 참고 한마디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래가 이제 안 되겠죠? 아버지가 되게 화날 줄 알았는데 따뜻하게 우리가 했어야 되는 걸 이제 네가 했구나. 그리고 그제서야 진솔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너 정말 이혼 전문 변호사 하고 싶니?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런 장면이 기억이 나요. 그만큼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이겠구나. 이 책에 저자이신 최윤아 변호사님도 참 많은 케이스들을 보고 상상도 못할 감정들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남들을 따뜻하게 배려하고 이해심이 많고 하지만 누군가 선을 넘으면 단호하게 정리할 수 있는 성격. 뭔가 이 직업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성격 같지 않나요? 누군가 이별을 해야 해서 변호사가 필요하다면 이분에게 얘기를 꺼내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위로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 내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가 너무 공감이 갔어요.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너무 좋아서 잘 지내고 싶어서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잘 지내려고 막 노력하니까 그래서 이제 좀 제한 시간이 있는 거죠. 전 사실 1시간 정도가 제일 좋고 2시간? 그 정도까지가 딱 즐겁게 놀 수 있는 시간 같아요. 너는 자존감이 높은 편이니? 이렇게 이 저자분한테 물어본 그 질문 자체가 저는 뭐지? 왜 물어보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자존감이 지금 낮아서 그런 질문을 불편해하는 건가? 사실 그냥 자존감이 높다면 나 자존감 높은 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누군가 자존감이 높냐고 물어보면 나 높은 편이야.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